안녕하세요. 일단 뭐 자기소개부터. 뭐 정인국이고요. 뭐 이름 정도는 뭐 다 알고 오셨겠죠. 그리고 진행하는 강의가 세법학 강의죠. 뭐 과목 소개를 해보게 되면요. 세법학이 세무사 1차 시험 없잖아요. 근데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1부와 2부로 구성되고, 그리고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여기서 공부했고, 일부에서는 상증세법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공부 안 했던 과목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과 항상 같이 공부하는 개별소비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조특법 이렇게 구성되고요. 지금 오늘 적는 내용은요, 그 필기노트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필기노트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점수 배점을 보게 되면요, 국세기본법이 20점이죠. 소득세법 30점, 법인세법 30점, 상증세법 20점. 합쳐가지고 100점이고,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상증세법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동차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죠. 그리고 2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 배점이 높은 건 부가가치세법이죠. 35점. 세무회계에서보다 세법학에서 훨씬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조특법, 지방세법, 조특법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법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로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강의를 할 때도 동체세법학 강의를 할 때도요. 1차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목은 비교적 시수를 좀 적게 하고요.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던 과목을 좀 시수를 높게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심화세법학 강의를 해요. 심화세법학 강의를 1차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 그러니까 1차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정도 2차 시험에 대한 맛보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르치는데, 그 심화세법학 할 때도 강의를 뭘 했어요? 여기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1차 시험에 좀 도움되는 거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한 번도 안 다뤄진 거죠. 상증세법, 뭐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특법. 그래서 요 나머지 과목에 시수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방식. 작년 기준으로 그 동자세법학을 제가 104강인가 했거든요. 104강인가? 근데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강의 방식을 한 100강 정도 범위 내에서, 뭐 이거보다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진도 맞추기도 힘드니까 100강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이랑 특징이 1차 시험이 앞당겨졌어. 1차 시험이 한 2주 정도 앞당겨져 가지고요. 이게 작년 했던 거랑 비슷한 코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끝나고 나서 한 2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증세법을요 미리 촬영을 했어요. 미리 상증세법 뭐 법 개정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미리 촬영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상증법이 가장 그 동차세법학에서 다루는 비중이 커요. 20강. 뭐 20강이긴 한데 뭐 90분짜리 강의 20강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60분짜리 정도 20강으로 미리 촬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개별 소비세, 오늘 종강이, 그러니까 개강이잖아요. 말이 섞이네, 그렇죠? 오늘 개강인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수업 들으면서요, 그 밤마다 집에 가서 들으셔야 돼요. 밤마다 집에 가서 상증세법은 별도로 들으세요. 이거 나중에 듣겠다고 하게 되면요, 제가 미리 촬영한 의미가 없어요. 제 목표는 이게 종강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 달이 남는 거예요. 한 달 남으면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거 복습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상증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들어놓으시고, 이건 뭐, 그리고 이 세법학 일부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학원에 입고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별도로 유인물 출력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시간 날 때 틈틈이 듣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은요 아마 오늘 내일 하면 다 끝날 거예요. 오늘 내일하고 다음 주에 첫 시간 정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양 자체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순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기법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법 그리고 조특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법소부 이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소부 뒤로 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법학만 듣는 게 아니라 세무회계 공부도 하시죠. 세무회계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베이스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좀 약간 말로 풀어 쓰는 거 뒤에 가서 들으면은 비교적 수월할 겁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방식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교재. 자, 2026 스터디 가이드 책이죠. 그리고 제 필기 노트를 진행합니다. 필기 노트. 네, 필기 노트는요 이름이 2025-2026 필기 노트라고 나와 있어요. 2025-2026 필기 노트라고 써 있는 이유는 올해 2차 시험 동차 때도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필기 노트고 약간 뭐 이게 좀 시간이 좀 약간 딜레이가 돼가지고 1부는 내일 나오고 그리고 2부는 그 뒤에 나옵니다. 교재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추가되는 자료가 있을까? 추가되는 자료가요. 그 뭐 지금은 유인물 나눠드리긴 했는데 필기노트 뒤에 붙어 있는 건데 앞글자 정리사항. 이게 교재 뒤에 필기노트 뒤에 붙어 있어도요. 이건 별도로 잘라내거나 혹은 그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이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출력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세요. 틈틈이. 이게 뭐 여러분 동차생이건 유예생이건 간에 결국은 맨 마지막에 쓰려면 암기가 돼야 되잖아요. 암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암기 나름의 팁이랄까 그리고 뭐 앞글자 뒤에 보면요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나갈 때 써야 하는 거 위주로 제가 앞글자 정리사항 만들어 놨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뭐 여러 번 제가 되뇌이고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혼자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또 수업 시간에 뭐 계속 여러 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 방식. 이 수업 듣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동차생이에요. 동차생. 누가 들까? 동차생이 듣고 그리고 유예생들도 가끔 들어요. 유예생 같은 경우 뭐 공부가 덜 된 유예생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좀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법 개정 사항도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막판에 한두 달 동안 정리를 하겠다 싶은 유예생들도 듣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2차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올해 하반기쯤 됐을 때 그때 유예생이 또 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그건 내가 지금 당장 논의를 할 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떨어진 거죠. 아쉽게 떨어진 1차 탈락했지만 불합격했지만 내년에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뭐 거의 유예생이 동차생이 한 70%? 유예생이 한 20%? 불합격생도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뭐 본인의 각자 목표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불합격생 같은 경우에도요 좀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은 미리 들어두는 게 나쁘진 않은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올해 세법이나 회계를 꽈락 맞은 사람들은요 이걸 듣지 말고 1차 시험 공부를 하세요. 1차 시험 공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Q&A 게시판에 뭐 어떤 게 오냐면은 자기가 이번에 1차 세법 꽈락으로 떨어졌는데 2차 시험 공부를 하고 가을 뭐 겨울 때부터 1차 시험 공부를 하겠대. 절대 그러면 안 돼. 옛날에는요, 1차 시험이 좀 많이 쉽고 2차 시험이 훨씬 어려운데 점점 1차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 그리고 꽈락자가 속출하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1차 시험 공부할 때 뭐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제끼고 그리고 각각 세목별로 제낀 거 있죠.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은 제끼는 거 없이 다 두루두루 본다고 생각하세요. 꽈락이면 이 수업 들으면 안 돼. 또 떨어져. 그러니까 꽈락인 분들은 아쉽게 떨어지는 분들은 들어도 상관없는데 꽈락 맞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겸손하게 1차 시험 준비 다시 하세요.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합격했을 테니까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동차생, 유예생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수험생들인데 각자가 제 수업을 받아들이는 좀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하는 방법은요 제가 뭐 항상 그렇지만 필기노트로 해요. 필기노트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합니다. 개관할 때 제가 판서를 많이 하잖아요. 판서 항상 그렇지 다색을 씁니다. 뼈대는 흰색 분필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약간 특이하거나 뭐 주의를 요하는 사항, 예외적인 거
이거는 빨간색 뭐 혹은 핑크색으로 하고요. 이걸 빨강이라고 해야 핑크라고 해야 잘 모르겠네, 그렇죠? 그리고 하늘색으로는요 시간 순서. 제가 그림 그리다 보면 이게 그림이 그냥 평면적으로 나와 있게 되면요 그릴 때는 분명히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리지만 완성된 그림이 필기노트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 순서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시간 순서를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기노트 갖고 있으면요, 그리고 동영상 듣는 분들은 또 컬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유인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색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제 거는 이거를 칼라로 한번 출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46,000원이나 나오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게 거기가 약간 좀 너무 비싸게 받은 것 같긴 한데 여하튼간에 그 지금 흑백으로 출력되는데 형광펜 4색 정도 있으시면 한번 입히세요. 입히시고.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너무 입히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별도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입히셔도 상관없고 복습할 때 이거 입히면서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간에 제가 이 중요한 내용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필기노트를 개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 가이드 기본서죠. 스터디 가이드 읽으면서 중요한 사항을 언더라인 밑줄 칩니다. 밑줄 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등급 표시를 해드려요. 제가 등급 표시를 할 때 작년에 SABC로 등급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C는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 SABC 그러면요 C를요 이걸 공부하라는 시그널인지 안 하는 시그널인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SAB만 해요. 그러니까 SAB는 뭐예요?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는데 SAB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S는 올해 진짜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A는 수험생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B는 뭐 내용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다란 얘기인가? 뭐 이렇긴 한데 그래서 S와 A는요 스스로 한번 답안 작성 비슷하게 정리하는 과정까지 필요해요. B의 경우에도 내용 이해는 필요합니다. 혹은 뭐 동차상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전 동차상의 경우에도 SAB는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면요 S에 없더라도 SA는 반드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리고 B도 내용 이해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SAB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수업 시간 설명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받아들이시고 적절히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SAB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잘 찍냐라고 얘기하면요 작년에 잘 찍었어. 잘 찍어가지고 제가 SAB 한 것 중에서 그리고 제가 뭐 올인원 모의고사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출간하고 한 2년 지나니까 출간하고 한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SAB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나와 있는 책 중에 3분의 1이 나와 버렸어. 그래서 그 새로 출간해야 돼. 그 기존에 있는 것도 빼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대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SAB를 찍는 게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20년간 기출 문제를 한번 보거든요. 20년간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나온 문제도 있고 안 나온 문제도 있고 이건 진짜 중요한데 왜 안 나왔을까? 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실제로 많이 활용되거나 판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왔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럼 언젠간 터지지. 이게 S죠. 그런 게 S고. S는요 각 세목별로 제가 보기에 한 3-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A가 한 10개 정도? 그리고 B는 거기서 조금 더 S와 A를 합친 것만큼이 또 B가 나오고. 수업 시간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눈에 잘 보이는 선명한 펜으로 적어 놓으세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요 무슨 엑셀 파일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 공유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숨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 만들어 정리하고 제가 일부러 이거 자료 정리를 안 해드려.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파일 형태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출제 교수들은요 나중에 공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책들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파일의 형태로 유통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중위원들도 이거를 보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요 시중 유통이 된다. 그럼 여기 나온 거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 그렇지 않겠어요? SAB라고 정리했더니 정리한 거를 누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출제위원이 봤다. 그럼 여기 없는 거 위주로 내겠지. 그럼 왜 정리를 해주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터디 가이드 책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별도로 이거를 엑셀 파일을 만들고 매우 미련한 짓이야. 공유하고 그러지도 마시고 대단한 비급도 아니야. SAB가 누가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이야.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SAB를 하는데 이걸 굳이 만들어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교재에다가 체크만 해 놓으시라. 그리고 혼자만 정리하시라. 등급 표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뭐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뭐 강의할 때 안 보는 거. 자, 2년치는 아예 안 봅니다. 2년치. 그러니까 올해가 2025니까 2024랑 2023 기출쟁점은 제외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봐. 동차 세법학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출제 가능한 주제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와. 제가 20년치 기출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다 보니까요. 작년, 재작년 됐던 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 한 번 있긴 하더라고. 그 조특법에서 자격농지가 2년 연속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그냥 그 다 패닉 상태였겠지. 다 틀리니까 상관없어. 그 전년도에 나왔던 주제가 또 나오면은 그걸 누가 준비해 가겠어. 그거 딱 한 번 말고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없으니까 2년치는 안 보고. 그러면 2002년도 3년 전 문제는 사실 보니까 3년 전 문제까지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좀 제가 취사 선택할 거예요. 만약에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럼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특정 주제를 물어보고 있다, 그럼 제끼는 겁니다. 2022 기출쟁점이 뭐였냐면요, 조건부 면세에 대한 개념을 의의를 서술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건부 그 면세 중에서 렌터카가 있었거든요. 이거 렌터카 날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날리고 조건부 면세에 대한 개념 자체는 날리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충 3년치는 날려요. 대충 3년치는 날리는데 그 3년 전 거는 날릴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의 진행할 거고, 뭐 공부라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복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방법. 이게 세법학 공부가 한 번도 안 된 분들한테 뭐 예습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습을 해봐야 글자를 읽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예습을 할 생각이 있다 싶으면요,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스터디 가이드. 그러니까 있는 거를 본문과 목차까지 그 여기 옆에 있는 각주까지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예습할 때 필기노트 읽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야. 필기노트는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습을 하신다면 공부 방법은요, 예습은 한 3모 정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도에 허덕이고 있다, 복습하기도 힘들다, 그럼 예습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시간이 좀 되더라, 그럼 가볍게 예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스터디 가이드 미리 읽어오기. 그리고 뭐 공부가 아예 백지 상태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잖아. 뭐 여기 뭐 국기 법소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부 좀 됐을 테니까 여튼간에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복습. 동그라미도 아니고 2번, 뭐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할 때는요, 제가 필기하는 거. 이게 필기를요, 수업을 듣고 그날 혹은 그 다음날 정도에 한번 복습을 해봐야지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그냥 필기만 보면 뭔 소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나서 당일날,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정도까지 필기 내용을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교재, 스터디 가이드. 스가라고 쓰게, 스가. 스터디 가이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밑줄 친 거 위주로 언더라인. 나머지도 읽긴 해야 돼요. 나머지도 읽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강약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습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가 혼자 읽으면 강약 조절이 안 돼서 그래. 복습할 때는 언더라인과 나머지 구분해가지고 강약 조절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나는 동차에 대한 진지한 욕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차 GS 이게 8회로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동차 세법학 강의에서도요, 모의고사 봅니다. 4번 봐요, 4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욕심 있는 분들은 동차 GS 그 시험까지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5월 7일인가 시작하거든요. 다음 주 시작하는데, 이게 동차 GS를요, 그 정말 동차생의 수준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면요, 거의 답안지가 백지 수준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거 출제 쟁점을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미리 수요일 날 저녁까지 올려놓을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제
강사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동차주에서 수강하는 분들 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요 그냥 그 무모하게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동차 실력 가지고는 답안 작성하기 어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출제 쟁점 딱 콕 찍어서 공지를 하거든요. 출제 쟁점을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뭐가 나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좀 쓰면서 연습이 되는 거지.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그 시험 시험 봐봐 의미도 없어. 그럼 미리 출제 쟁점 공부하고 나서 찍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보시라. 그리고 모의고사 4번 보는데 이거 여러분 동차 세법학 듣는 분들 모의고사 4번 반드시 응시하세요. 여러분들 응시 안 하면 나한테는 좋겠지. 나한테 좋다는 말이 채점비 안 들어가니까. 세무사님이 채점하거든요. 근데 그게 채점비 줄이는 거는 나한테 큰 의미는 없어.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얻어가고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아주 진부한 속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런 표현을 쓰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식이 아무리 많아도 연결돼가지고 답안 작성으로 현실이 안 되면 안 돼. 4번 정도 반드시 시험 보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제가 출제 주제를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세요. 그래서 뭐 공부 방법은 이런 내용대로 뭐 공부하시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또 얘기할 거? 향후 커리큘럼? 뭐 이거 수업 듣고 나면 끝이죠, 그렇죠? 뭘 딱히 커리큘럼이랄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종강하면 한 달 남을 거예요. 한 달 조금 더 남을 수도 있는데 여태 제가 왜 한 달 안으로 줄이려고는 줄이진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종강하고 한 달 남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겠죠. 향후 커리큘럼이라는 게 제가 7월 달에 이 수업 끝나고 나면요 앞글자 특강이라는 거래요. 이게 앞글자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앞글자 특강 한번 하고 다만 동차 세법학 들은 분들은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앞글자 반복하잖아. 반복하니까 뭐 꼭 들을 필요 있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SAB 특강. SAB 특강도 스터디 가이드 하면서 이건 A고요, 이건 S고, 이건 B고, 왜 이게 A고 A가 B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볍게 각 세목별로 한 3-40분씩 해가지고 8개 세목 다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4강, 5강쯤 할 거야,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 딱히 뭐 들을 필요 있겠어요? 설명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SAB 다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막 졸고 그러는 바람에 SAB 못 받아 적었다. 그러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요. 향후 커리큘럼은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뭐 향후 커리큘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매 첫 시간마다 하는 건데 답안 작성 방법. 그 세법학 시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약술 문제랑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예전에는요 통으로 무엇을 논하라 이런 식으로 약술 문제. 그 다음에 사례 준 다음에 통으로 준 다음에 당해 과세처분은 적법한가 이런 식으로 약술과 사례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젠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내요. 그렇게 무식하게 내면요 채점이 어렵거든요. 그럼 채점이 자의적일 수가 있어. 최근에 얼마 전에 너무 채점을 자기 제멋대로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 지금 이렇게 자의적인 채점을 막기 위해서 뭐 채점 이온도 복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소물음으로 쪼개. 소물음으로 쪼개게 되면요 학생들이 논점 일탈한 답안이 잘 안 나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례를 준 다음에 그 사례가 그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사례야. 그럼 예전엔 과거에는 사례를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당해 과세처분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 사례 문제 풀이하면서 중간에다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까지 다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 너무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싶지만 또 막상 사례 보게 되면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럼 채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례 낼 때 첫 번째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그 다음에 2번, 3번 소물음 정도, 뭐 혹은 많으면 4번까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부가 됐으면요 논점 일탈한 답안은 잘 안 나오거든요. 여튼간에 그래도 이 1번 그 사례에서 소물음 1번은 약술이고 소물음 2번과 3번이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약술과 사례의 패턴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술을 쓸 때 답안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사례를 쓸 때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듣고 정리할 때도요. 이 약술 목차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암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판서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술 쓰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약술 주제 나왔을 때. 자, 뭐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논하라. 그럼 1번 의. 저는요. 의를 개념과 취지로 접근합니다. 취지는 개념 정의죠. 개념이란 거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뭐예요? 부당한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 금액을 재계산한다죠. 그럼 거기 따른 취지는 뭡니까? 조세피 방지죠. 그다음에 개념과 취지 나눠주고 그럼 이때 요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면요. 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행위 계산이 부당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의 감소가 있어야 돼. 그런 내용이 이를테면 실체적인 요건이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실체적인 요건에 더해서 절차적인 요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우는 절차적인 요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데 조특법은 보면 각종 과세 특례가 있죠. 과세 특례는요. 내가 신청 안 해도 알아서 해줍니까? 내가 신청해줘야 줍니까? 신청해야지 해주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그래서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주로 언제 문제가 된다고? 과세 특례의 경우. 과세 특례는 내가 신청해준다. 그리고 실체적인 요건은요. 어떤 법리를 막론하고 이건 암기사항이야. 실체적인 요건은요. 앞글자 팁이 중요합니다. 암기사항. 앞글자 팁이 중요하다. 그럼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 번째 효과가 나오겠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효과는 뭡니까? 소득금액 재계산이죠. 소득금액 재계산. 그렇게 효과가 나오고. 효과에서는요. 뭐 상증세 같은 경우에는요. 각종 디테일한 산식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산식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세법학에서 산식을 쓰라는 내용은 문제는 잘 안 나. 근데 그리고 산식이 뭐 A는 B 플러스 C다. 이런 식의 산식이 나왔어. 그럼 A라는 거는 B와 C로 구성되는 거죠. 그럼 이 세부 내용으로 뭐가 나오겠어? B와 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효과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 배제가 되는 경우는요. 효과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뭐 놓치지 말고 쓰는 방법. 이 순서대로 쓰도록 하고요. 의요건 효과. 그다음에 네 번째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과세 특례에서 문제가 많이 되죠. 조특법에서. 조특법이라는 건요. 그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세제 혜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한 사람들한테 효과를 내주는데 그 효과를 받았던 사람이 과세 특례를 받았던 사람이 해당 특례의 요건을 위배한다. 예컨대 혼인 출산 뭐 나중에 보게 되면 혼인 출산 관련된 공제가 나오게 되는데 혼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 출산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혼인 출산 세액 공제를 받은 다음에 결혼을 안 했다. 그럼 세액 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등등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라는 건요 요건이 과세 특례 요건을 위배했을 때. 그럼 여기 따른 효과는요. 감면세액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한다. 상당액 추징. 약소는 이런 방법으로 쓸 거고요. 계속 뭐 판서할 때도 이 동일한 패턴으로 합니다. 약술에 대한 목차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례풀이. 사례풀이는 뭐냐면요. 문제에서 물어봐요. 당해 과세 처분은 적법한가?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예컨대 과세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답안 쓰는 방법이 사례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괄식 있고 미괄식이 있는데 저는 두괄식을 선호해요.
이게 두괄식과 미괄식 사이에서 무슨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괄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괄식을 쓸 때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시간이 줄어. 실제 여러분 시험장 가게 되면요. 내가 아는 내용 다 쓰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 못 쓰고 맨 마지막 문제는 날리고 오는 경우도 많아. 그런 위험을 줄이려면요. 두괄식 쓰게 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먼저 결론부터 씁니다. 당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위법하다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내가 이런 결론을 도출한 근거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 혹은 위법하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생각해 보세요. 자, 부당행위 계산 당의 그 납세 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적법한가? 그럼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되겠죠. 관련 법리. 그럼 관련 법리 서술할 때 어떻게 돼? 이 내용을 끌어다 쓰는 거야. 다만 끌어다 쓸 때 그 배점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약술은요 의, 요건, 효과, 사후 관리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지만 그 사례 문제의 경우에는 사안 포섭만 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쓰는 겁니다. 주로 뭘 핵심적인 거 쓰겠죠? 요건과 효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은 당사자,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은 행위 계산이 부당할 거. 부당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경제적인 합리성을 잃은 행위다. 그 다음에 결과적인 요건 조세 부담의 감소가 있어야 된다. 거기 따른 효과는 뭐? 소득 금액 재계산이죠. 상대방의 대응 조정은 불인정해요.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런 내용까지 요건과 효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안의 경우 당해 사안을 적용해 봤을 때 당해 사안은 행위 계산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혹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 포섭하는 거죠. 그럼 그 사안 포섭한 결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사례 문제풀이도 항상 이런 패턴으로 하고 다만 문제에 따라서 배점이 높은 문제가 있고 낮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배점이 한 10점 정도 된다. 그럼 어때요? 결론 쓰고 근거 관련 법리 요건 효과 다 그 목차까지 잡았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 배점이 한 3점 정도다. 그럼 흉내만 내면 돼. 3점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결론 쓰고 근거 쓰고. 그때는 뭐 한 두 줄 세 줄 그 별도의 목차를 안 나누고 써도 돼요. 근데 5점이나 7점이다. 그럼 목차 나눠야 되겠죠. 10점 정도면요. 목차를 디테일하게 나눠야 되겠죠. 배점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차의 세분화 정도는 달라집니다. 배점 정도에 따라 목차의 세분화, 얼마나 목차를 디테일하게 나눌 것인지 정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차라고 썼죠. 여러분들이 어떤 답안은 지양해야 돼요? 에세이, 숙필 쓰듯이 일필휘재하는 답안은 지양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요. 정말 쭉쭉쭉 늘어쓰는 답안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런 답안을 내도 채점을 해줍니다. 왜? 돈 받고 채점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당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출제위원들과 여러분들 간의 관계는 누가 갑을 관계요? 출제위원이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논증이 안 된다면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그 출제위원들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가면서 뭐라도 찾아가지고 점수라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 안 주고 대충 1 이러고 넘어가 버려. 그런 답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채점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건 채점을 불성실하게 한다, 무책임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니야. 논증이 안 된 답안은 법학 답안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 목차 잡아야 되겠죠. 잡았을 때 다만 배점 정도에 따라 목차의 세분화 정도가 달라진다. 뭐 배점이 뭐 3점 정도, 그다음에 5에서 7점 정도, 10점 정도 기준으로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0점 정도 되면요 목차를 세분해서 디테일하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목차를 잘 잡는다는 건요 눈에 잘 들어야 되잖아요. 목차 잡을 때 번호 숫자 체계 자, 1번 그리고 양괄호 1번 전 이렇게 써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반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뭐 더 디테일하게 가면요 전 로마 소문자 1번 뭐 이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스몰 a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억 쓰기도 하고 이건 알아서 하는 것 같겠는데 전 이렇게 써요.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할 거고 제가 그 만든 문제에 대한 해설도 이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쓰세요. 이게 정형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이런 방법으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위기의 질서, 서열이 이렇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도록 하시고. 그래서 약술 방법, 그래서 뭐 약술과 살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인물 받았잖아요. 유인물 받았으니까 받은 유인물 한번 볼까요? 이게 연도별 기출 쟁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연도별 기출 쟁점. 지금 받았나요? 예. 보게 되면은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제가 20년 넘게 출제가 됐던 문제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뭐 형광펜 같은 거 한번 꺼내 보시고요. 볼 때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2부터 2024까지는 일단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목을 전 다 그렇게 할 거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뭐 렌터카 나왔죠.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요. 2022년도 렌터카 체크 한번 해보세요. 2023년도에 고급 시계 나왔고, 그 다음에 고급 모피 나왔고, 그럼 2024년도에 캠핑용 자동차. 이 부분은 실제 시험장 가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스터디 가이드에도 그냥 제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01년도에 뭐 골프장 나오고, 2020년도에 가방 나오고, 지금 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담배 나오고, 2016년도에 승용차 나오고, 2015년도에 고급 모피 나오고, 그 뒤에 2011 보니까 귀금속 나오고, 2008에 승용 자동차 나오고. 보면 어떤 과세 품목 가지고 시험이 나왔죠.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카지노가 안 나왔어. 카지노. 제가 보기에 올해 카지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 그래가지고 올해 카지노를 S등급으로 해놨거든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올해 동차이건 뭐건 간에 지금 당장 시험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S, A, B 등급 나누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형광펜 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형광펜을요 한 3색은 준비하세요. 형광펜 3색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스터디 가이드를 예쁘게 색깔을 입혀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 사항 체크하는 거 보통 노란색 형광펜 많이 쓰는데 뭐 이를테면 그다음 제가 수업 시간에 앞 글자 교재도 여러분들 그 앞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 놔야 되거든요. 근데 앞 글자가 한 페이지에 2개, 3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한 색으로 체크하게 되면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 글자도 여러분 형광펜을 한 2종류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앞 글자 체크하는 형광펜은요 눈에 잘 들어오는 거. 뭐 핑크 이런 거 있죠. 뭐 핑크라든지, 그다음 뭐 녹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여러 개 앞 글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 글자를 별도 색깔 입히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뭐 또 당부사항 맨 마지막에 답안 작성 방법까지 설명을 했고, 당부사항 뭐 제가 항상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부탁드린 거죠. 자, 우리 수업 중 이동하지 말자. 자 수업 중 이동 금지. 이게 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상관없고요. 졸려서 뒤에서 서서 듣는 것도 상관없어요. 서서 듣다가 졸음이 깨가지고 다시 앞에 자기 자리 돌아오는 거 이것도 뭐라 하지 않아. 이거 누가 뭐라 그랬어. 제가 수업 중 이동 금지라는 거는 전화 받으러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지 말란 얘기.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 간 경우에는요 반드시 쉬는 시간 들어오세요. 다시 그 수업 도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여기 또 게다가 사람은 많은데 강의실은 좁잖아요. 뭐 나가고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 집중력을 깨. 제가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라 그럴 거야.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서로 기분 안 좋거든요. 이거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같이 쉽시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저 붙잡고 질문을 하면 제가 못 쉬잖아. 다음 시간에 여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 진행할 때 제가 한 달 여러분들 종강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남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좀 강의를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제 수업이 있고 오후에 다른 수업이 없는 날은 하루도 안 빼놓고 다 보강을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오전에 3교시 하고 오후에 3교시 하는 건 못해. 그렇게 내가 못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오전 수업 1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점심을 90분 먹어요. 90분은 먹어야지. 그렇죠. 90분 먹고 그다음에 2시 반 정도부터 해가지고 물론 그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전 수업이 1시 20분 끝났으면은 2시 50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후 수업은 길게 한 90분 정도. 그러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오후 수업은 보통 2교시도 잘 안 해. 그 2교시 하면 5교시가 되는데 내가 힘들더라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심 90분 먹고 그래서 오전 수업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90분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는 1교시를 하는데 좀 길게 해가지고 9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 그럼 대충 한 4시 반 되더라고. 4시 반. 그럼 여러분들 뭐 대충 4시 반 되면 그리고 나서 어때요? 복습하면 되고 전 4시 반 끝나고 연구실 가면 어때요? 멍 때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시간 동안 멍 때려. 유튜브 보고 앉았어. 5시 반 되면 이제 밥을 먹어볼까?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뭐 일을 하거나 뭐 퇴근을 일찍 하는 그 학원 수업 있는 날을 뭐 오후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오후에 가면 막 길거리에서 막 1시간 반씩 써가지고 보통 9시간 있다가 가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강의 이렇게 할 거다. 뭐 나중에 또 급하면 모르지. 급하면 이때 뭐 2교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제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종강하고 무조건 한 달을 남기는 거다. 한 달 남기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뭐 그밖에 디테일한 내용은요 또 수업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모의고사 응시하시라. 모의고사 응시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오픈북 금지. 오픈북은 아예 하면 안 돼요. 오픈북은요 한 번 하면 이게 습관됩니다. 유예생이 오픈북 하고 앉았어. 여러분 옆에 누가 오픈북 하고 있으면요 그 답안지 확 찢어버리세요. 정말 찢어버리세요. 그 정도로 오픈북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모르는 주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미리 알려주잖아. 그래서 모르는 주제가 나온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차 GS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모의고사 보는 것도 미리 다 알려줘. 미리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거를 그 뭐 필기노트도 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 가이드 봐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보시라고. 그럼 어떻게든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른 수건 쥐어짜는 방식으로 시험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혼자 책을 읽거나 그럴 때는 잘 몰랐던 게 답안 쓰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인풋의 공부, 모의고사 관련돼 가지고요. 공부라는 게 인풋의 공부가 있고요. 아웃풋의 공부가 있거든요. 인풋은 뭐냐? 계속 수업 듣고 책 읽는 겁니다. 아웃풋은 내가 한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빼내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 생각나는데 맨 마지막 날이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 주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주제가 있었어. 이게 왜 나중에는 아주 쉽게 이해됐던 게 직접 절차를 해보다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근데 교과서로만 보니까 그 절차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냥 외웠거든요. 외웠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근데 정말 사법시험 볼 때 맨 마지막 날 시험 답안 작성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정말 그래서 그날 시험이 12시에 끝났는데 11시 한 40분에 이해를 했다니까. 저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답안 작성하면서 이해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답안 작성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응시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4회 응시죠. 동차 GS 들리면은 8회. 그럼 거의 12회거든요. 그럼 정말 중요한 쟁점 중에 절반 정도는 시험 통해서 응시하는 게 돼. 그러면은 어때요? 이 절반 정도가 그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럼 실제 시험에서 몇 문제가 분명히 나와. 그럼 그 문제는 내가 대비를 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억지로 하다 보면 정말 그 미라클 같은 100명 중에 한 2~3명인 동차 합격이 가능할 수 있어. 수업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시험 응시하는 겁니다. 물론 공부가 덜 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별개의 커리큘럼이니까. 이거 4회 응시는 반드시 하세요. 4회 응시는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동차 합격하는 분들 나오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유예로 가겠죠. 유예로 갔을 때는요. 유예 또 모의고사 안 보는 분들인데 보통 유예로 합격하려면요. 모의고사 각 그 세목별로 20회는 봐야 돼. 제가 그다음에 그 회계학과 근데 세무회계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할게. 세법학 같은 경우는요. 그 각 세목별로 20회를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요. 거의 웬만한 쟁점이 커버되고 그리고 20회 정도 하게 되면요. 나만의 답안 작성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게 돼. 제가 설명하는 답안 작성 방법이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두괄식이 좋을 수 있지만 미괄식이 좋을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답안 작성하다 보면요. 나만의 그 답안 작성 그 패턴이 정해지거든요. 이걸 체득하는 데 필요한 게 20회. 동차 때는 이 체득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요. 그냥 흉내만 내서 찍은 거 준비해서 운 좋게 나오면 맞는 거고. 근데 20회 정도인데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예를 가시더라도요. 20회는 반드시 응시하세요. 보면 이게 자신 없다고 그 시험 안 보고 그냥 해설 강의만 응시하고 듣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20회는 반드시 하셔야 돼. 만약에 20회를 응시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결국엔 20회를 응시하게 되는 결과가 돼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제일 좋은 건 동차고 안 되더라도 유예까지는 합격해야 되잖아. 근데 3시 4시로 가면 힘들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유예 때 20회 시험 응시 안 하면은 20회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니까. 결국엔 20회를 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맨 마지막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까? 합격률이요. 이게 몇 년 사이에 세무사 수험시장 좀 판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과거에는 1차는 진짜 쉽다. 1차는 한 6개월, 8개월만 공부해도 붙는다. 그 2차가 어렵다인데 이제는요 1차도 어렵고 2차도 어렵다로 바뀌었어. 이게 그 합격생 숫자를 조절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과목별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합격생 숫자가 확 는 해가 있었어. 그럼 2차 시험 합격자 숫자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시험에서도요 꽈락을 많이 속출하도록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1차 시험도 어려워졌어. 2차는 더 어렵죠. 1차 붙은 다음에 2차 시험 봤을 때 생동차, 우리가 흔히 생동차라고 얘기하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1차 시험 붙고 2차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이 붙는 확률. 그러니까 그의 1차, 2차 다 붙는 확률 얼마쯤 될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자,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에요. 생동차는요. 가끔 자기 생동차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회계사 시험 공부했던 회계사 시험 공부하다가 돌린 사람들이라든지 몇 년 전에 옛날에 공부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직장 다니다가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백지상 생동차는 없어. 한두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수업 왜 들어요? 어차피 생동차 안 된다면서요. 근데 문제 아세요? 생동차를 목표로 해가지고 죽어라 공부를 해야지 유예 합격해요. 유예 합격해? 유예 몇 명쯤일까? 그해 세무사 시험 합격생 숫자를요 100명이라고 할 땐요 유예가 몇 명쯤일까? 뭘 이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강사 좀 하다 보면요 대충 알지 않겠어요? 강사들이 그냥 마이너 학원도 아니고 메이저 학원에서 1차 때부터 봐온 학생들의 풀인데 이걸 왜 모르겠어. 대충 제가 볼 때 유예로 합격하는 게요 한 20명 정도? 30명까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3분의 1이 안 돼. 근데 이 100명 중에 20명이면은 매우 유의미한 숫자예요. 매우 유의미하지, 그쵸? 그리고 제일 많이 붙는 게 제가 보기엔 3시 4시. 제일 많이 붙고, 그리고 그 뒤로 붙는 경우도 있고. 3시 4시가 제일 많이 붙습니다. 얼마쯤일까? 3시 4시. 이거 20, 30 합시다. 그치? 30명 정도. 30은 안 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3시 4시 합치게 되면요. 이게 절반 넘어갑니다. 절반 이상. 50 이상? 50 이상? 그럼 내가 지금 동차 강의 들어왔는데 저딴 소리 하고 앉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차 때는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SAB 준비해 갔는데 B도 별로 시간 없어서 내가 SA만 공부해 갔어. 근데 SA 다 나왔어 세상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회계학이랑 세무회계는 원래 좀 잘하고 있었어. 거기서 점수 잘 따고 여기서 대충 꽈락 피하고 그렇게 해서 붙는 사람들도 있어 분명히.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때부터 만약에 동차 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차근차근 하자. 공부에는 차근차근이 없어요. 공부는 시험을 앞두고 내가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공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때 합격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 동차 기간 여러분들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보면 동차 때 술도 마시러 다니고 그 다음에 못 봤던 친구들도 보고 그 다음에 미드도 한꺼번에 뭐라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차는 고사하고 유예도 안 돼. 유예도 안 됩니다. 그렇게 동차를 허탈하게 보내고 나면요 유예 공부할 때 잘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유예 공부도 힘들잖아요. 유예 공부도. 근데 유예 공부 못 따라가게 되면요 유예 기간도 망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리고 다음에 1차 다시 본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동차 분들이긴 한데 동차 준비 기간을 슬기롭게 보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닌데 심화종합반 들으세요. 심화종합반이 1.5차거든요. 이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화종합반 구성 비율이요. 1차 준비생 절반 그 다음에 2차 준비생 절반이거든요. 그때가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난 지금 다 되게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동차 강의이기도 하지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심화 종합반 끝날 때쯤 유일 순환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스스로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유일 순환 시작할 때까지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그 기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기간 날려버리게 되면 유일순환 들어가면은 강의는 뭐 수업 시간 뭐 수십 페이지씩 나가고 양은 많은데 진도를 못 쫓아가. 그러니까 복습을 허덕여. 공부가 됐어야지 복습을 하지. 그러니까 그때 유일순환 갔을 때 복습 못하고 허덕이는 분들은요 동차 때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이때 심화종합반 안 듣고 그럼 그때 가서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차 꽉 채워서 듣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그러니까 2차 시험 보고 나가지고 한 며칠 쉬고 심화종합반도 듣고 그게 가장 정배예요 정배. 자,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동차 합격생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